안녕하세요. 자, 제 3장입니다. 3장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적 배경은 여기는 강의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한 강의에서 제가 지금 다룹니다. 자, 맵에 보면 먼저 한번 틀을 잡아보자고요.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게 되면 먼저 거기 이 이론은 개방체계 이론이냐 폐쇄체계 이론이냐 먼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폐쇄체계 이론을 딱 잡아버리면 돼요. 알았죠? 폐쇄체계 이론을 딱 잡아버리면 나머지 이제 개방체계 이론이 되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고전 이론 나와 있죠. 이걸 고전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고전 모형에 해당되는 즉 고전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관료제,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 이론, 그 다음에 공공행정학파. 또는 이게 공공행정관리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그거하고 인간관계 이론이 여기에 들어가요. 맥그리거의 XY 이론까지 합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지금 고전 이론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 빼면 나머지는 이제 개방체계 이론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개방체계 이론 내에 이 조직환경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환경 이론은 개방체계 이론에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중에 이 조직환경 이론이라고 해서 여기서 세 가지를 또 별도로 또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조직이론입니다. 이 현대조직이론에서 목표관리, 그 다음에 총체적 품질관리, 그 다음에 학습조직이론 이거 말고 또 몇 가지가 나온 게 있는데 다 정리되어 있어요. 정리는 다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총체적 품질관리입니다. 이게 아주 잘 나왔던 것입니다. 자, 우선은 폐쇄체계이론이냐 개방체계이론이냐 라고 하는 건데 폐쇄체계이론 보면은 당연히 환경과 전혀 교류가 없는 체계. 자, 그래서 엄격한 조직의 경계 속에서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리 활동 등이 주된 관심 대상이 된다. 자, 폐쇄체계관적 조직이론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직 내부만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조직 목적이 상하 일치성에 기반을 둔다. 그죠? 조직 목적의 상하 일치성.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조직의 상의 목적. 상의 목적은 누구의 목적이에요? 조직의 상급자니까. 최고 관리자.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또는 이 관리자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하급자예요. 하급자의 목적. 그래서 그 상급자인 또는 그 조직의 경영자의 목적과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인 하급 관리자의 목적이 일치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폐쇄체계 이론입니다. 조직 목적의 상하 일치성 이거 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그 개방체계 이론 환경과 끊임없는 교류를 하며 생존을 유지하는 체계로 보는 거죠, 조직을. 자, 조직들 간의 상호 의존적 성격을 강조한다. 조직의 외부 환경이나 조직들 간의 관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이론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아래 표를 보면 폐쇄체계 이론의 고전 모형과 그 다음에 인간관계 모형이 있고요. 이 고전 모형은 관료제, 과학적 관리, 그리고 공공행정학파.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 모형에는 메이오의 인간관계 이론이 있죠? 그 다음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있는데 맥그리거의 이제 X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 그 고전 모형이고 맥그리거의 Y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 인간관계 모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린드스테드의 Z 이론. 이게 이제 시험에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X 이론을 이 Z 이론이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개방체계 이론들 나와 있고요. 그러면 한번 고전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이 폐쇄체계 이론은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상적인 조직 구조가 존재한다고 봐버려요.
그러니까 환경과는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환경에도 잘 맞는 이상적인 조직 구조라는 게 있다라고 전제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아까 조직 목적의 상하 일치성입니다. 일치성을 전제해요. 자, 조직 목적의 상하 일치성. 자, 다시 한번 여긴 지금 이 경영자의 목표와 그 다음에 하급자의 목적을 일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이 조직 목적의 상하 일치성 일치시키는 방법이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자, 우리 지금 폐쇄체계로 보는 겁니다. 하나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면 된다라고 봐요. 경제적 보상, 즉 금전적 보상을 해주면 조직의 목표 상하, 즉 조직의 상급자 또는 경영자의 목적과 하급자의 목적이 일치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 이 사회 심리적 만족을 시켜야 한다. 사회 심리적 만족이 돼야지 조직의 목적이 일치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경제적 보상으로 조직의 목적이 상하 일치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게 고전 모형이에요. 고전 모형. 자, 참고로 우리 이 경영자의 조직 목적은 뭘까요? 당연히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거겠죠? 그죠? 근로자들이 일 열심히 해가지고 생산성이 증가되는 것을 여기는 목적으로 삼고 있겠죠. 근데 하급자들이, 조직 구성원들이 거기에 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일치시켜버린다 이거야. 자신의 개인의 목표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조직의 목표. 조직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급자는 개인의 목표예요. 개인의 목표. 이게 일치해버려요. 하급자 개인의 목표. 알았죠? 자, 우리 쉽게 생각해서 단위 시간당 돈을 막 그 시간당 2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날 셀 수 있죠. 하루 날 세면 얼마입니까? 480만 원입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더 그렇지 달성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차이를 둬서 달성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더 주게 되면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도 더 열심히 일하게 돼요. 그죠?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켜서 막 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경제적 보상입니다. 자, 근데 이 금전적인 걸로는 안 된다. 이걸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 심리적 만족을 충족시켜줘야지 조직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라고 보는 거. 이게 바로 인간관계론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이 고전무형은 세 가지: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공공행정학파. 이 세 가지 여기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맥그리거의 여기 X이론이에요. 여기가 이제 맥그리거의 Y이론에 해당돼. 여기가. 알았죠?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험이 나오는 부분.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든지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따로따로. 자, 그러면 거기 고전이론 보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주로 경제적 보상으로 동기부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면. 그죠? 이게 바로 조직 목적의 상하 일치성이에요. 자, 관료제이론, 과학적 관리학파, 그 다음에 공공행정학파가 여기 해당되고요. 조직은 합리적 체계며 기계와 똑같이
꼭 같이 계획될 수 있다. 자, 3번에 이상적인 조직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예측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조직 구조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알았죠? 자, 막스 베버에 의해서 자, 관료제 봐보세요. 막스 베버의 관료제에서 관료제론에서 막스 베버에 의해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분석되었다. 관료제를 계층적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합리적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 형태로 파악을 했습니다. 합리적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 형태 뭐예요? 관료제. 즉 관료제는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규칙과 최대한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 조직 구조의 독특한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간을 지배하는 형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전통적 지배,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 지배, 그리고 합리적 지배. 이렇게. 근데 거기 카리스마적 그 표에 보면 카리스마적 지배와 전통적 지배는 그 두 가지는 비합리적 지배인 거예요. 알았죠? 그 카리스마적 지배 보니까 통치자 자신이 가지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언어적 측면에서 천부적으로 특유한 속성을 가짐으로써 그래서 복종심, 경이로움을 자아내게 하는 권위.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 지배는 통치자의 신분이나 세습되는 제도, 신분상의 지위와 권위가 각이나 혈통에 따라서 고정되어 세습되는 형태. 자,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권위 또는 카리스마적인 지배, 그게 권위, 권한, 그 지배 유형, 그 권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권위 또는 권한. 그러니까 카리스마적인 지배 또는 카리스마적인 권위 또는 권한, 전통적인 지배, 전통적인 권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권위, 즉 합리적인 지배와 다르다. 합리적 지배는 뭐냐? 보니까 규칙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 인간을 규칙으로, 규정으로 복종시키는 거. 그게 합리적 지배예요. 근데 이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지배를 하는 조직 형태다. 관료제의 특성이 나와 있죠. 먼저 계층제입니다. 인간의 개성보다 공적 지위에 기반을 둔 위계적 권위 구조, 권한과 책임을 직권화한 위계 구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권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맞죠? 관료제의 특성 보면 OX 문장, 조직 내 권위는 수평적으로 구조화되는 게 아니라 수직적입니다. 상하, 그죠? 하위직은 상위직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위계적이니까. 자, 그다음에 관료제 이론이라고 해서 직권화를 통한 위계구조 설정이 조직 성과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관료제이기 때문에 그 문장이 틀린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위의 위계구조. 권리와 책임을 수반하는 권위의 위계.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권위의 위계구조가 권리와 책임을 수반하는 권위의 위계로 되어 있는 위계구조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관료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관리제가 상황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서 계층적 승진제도를 통해 직원의 성취 욕구를 고려하는 것은 상황이론에서가 아니라 관료제입니다. 자, 이걸 이제 자꾸 다른 이론에다 집어넣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합리적 지배가 뭐라고 그랬죠? 규칙, 규정으로 인간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규칙, 규정 나와 있죠? 지위에 따른 권위를 규정하는 규칙의 체계로 규칙에 의한 규제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계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죠? 이 규칙과 규정. 이제 하나의 또 특징이고, 그 다음에 분업과 전문화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분업. 여기 이제 관료제와 과학적 관리론에서의 분업인데요. 비교를 해야 하는데, 관료제에서는 정책과 행정의 분업이에요. 분리. 정책과 행정의 분리예요. 반면에 과학적 관리론은 기획과 실행의 분리예요. 기획과 실행의 분리. 알았죠? 여기는 기획과 실행의 분리. 여기는 정책과 행정의 분리. 결국은
자, 이거 이제 용어 조심해야 돼요. 이 정책과 행정분리면 관리제라고 해야 합니다. 기획과 실행은 과학적 관리론이고요. 자, 근데 이 정책과 여기 이제 관리제에서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기획을 구상이라고도 하거든요. 구상. 아시죠? 여기 구상. 구상과 실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누구 몫이냐면 여기는 관리자의 몫이에요. 관리자. 관리자의 몫이다. 반면에 여기 행정과 실행은 여기는 하급자. 하급자의 몫인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분업으로 인한 이 전문화. 자, 그리고 사적 감정을 배제합니다. 즉 비정의성이에요. 이걸 또 몰인정성이라고 하는데 비인간적인 인간관계.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상위자는 하위자나 고객과 감정 교류를 피해야 돼요. 감정 교류를 하게 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관료제에서는 사적 감정을 배제합니다. 그 공식적인 원칙과 절차를 중시한다로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력 지향이다. 즉 기술적 자격. 실적이나 기술에 기반을 둔, 즉 실적주의예요. 둔 신분 보장과 유급 직원에 의한 관료의 충원. 기술적 지식에 따른 관리를 임명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연공서열. 즉 같은 실적주의는 기술적 자격에 의한 충원은 관료를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한다는 거. 자, 결국 이제 아까 실적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 지금 여기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이 정실주의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순기능에 보면 가을에 기억해 보면 정실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친분, 기타의 온정 관계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거, 이게 정실주의인데 이 정실주의를 배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문서주의는 책임입니다. 책임과 관련돼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전문 지식. 이 분업에 따른 결국 전문화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사의 분리. 이걸 특징으로 하고요. 자, 거기 관리주의 순기능에서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이 계층제 승진 제도는 인간의 상승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고 수직적인 권한 계층을 통해서 책임 수행이 용이하고 그러니까 수직적인 거죠. 수직적인 권한 계층을 이루고 있는 거죠. 계층제에서. 아까. 자, 그다음에 갈등의 제도적 조정. 고도의 합리주의와 실적 능력에 의한 충원 제도. 그죠? 일단 자, 뭐 종신 재직권을 허용함으로써 뭐 그건 참조하시고. 자, 관료의 역기능입니다. 레드 테이프가 나와 있죠? 법문 용례. 서면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뭐 서면주의로는 안 나왔는데 이게 시험에 레드 테이프 이렇게 그냥 한글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문 용례, 레드 테이프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불필요한 규제, 까다로운 형식, 해묵은 관행을 의미해요. 거기 제가 법문 용례 지금 설명해 놨는데 이 영국에서요. 관공서에 공문을 매는 데 쓰는 붉은 끈에서 유래되었다. 공문서에 꼭 이 빨간 리본을 묶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일반적으로 행정사무를 지연시키고 행정비용을 증대시키는 등의 관료제의 병폐를 의미합니다. 자, 의례주의. 어떤 다른 해결 방법이 보다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절차 그 자체가 강조되는 상황. 그죠? 관료제의 역기능, 서비스가 최저 기준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의례주의입니다. 자, 그다음 과잉동조, 지나치게 규정을 준수하거나 목표전치 현상, 엄격한 규칙 지향성으로 인해 수단으로서의 규칙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 그래서 관료제 역기능, 조직 운영 규정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규칙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자, 그다음 무사안일주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피하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 성향을 무사 안일주의라고 하는데 그 관료제의 역기능, 자 조직의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창조성이 향상된다면 틀리죠. 그죠? 그리고 이게 역기능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역기능이 이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자, 그 다음에 조직 내 파벌의식, 할거주의. 이 수직적인 그 종적인 관계만 생각하게 돼서 다른 부서와의 관계는 배려하지 않습니다. 부서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경락고 심성이라고 하는데요. 비행기를 저장하는 창고가 경락고죠. 그러니까 자기 부서만 생각해. 딱 부서. 경락고 심성. 자, 그 다음에 관료의 특권 계층화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과 경직성. 비융통적이다. 그래서 조직 변화가 어렵다. 맞죠. 그리고 이 전문화로 인해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었지만 분업으로 인한 전문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나친 분업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전문화는 오히려 전문화로 인한 무능 그 분야에 대해서만 알게 되니까 자 지나친 공사 분리로 인한 인간의 몰인정성 비인격성을 강요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상부 구조의 권력 집중으로 인한 비민주성. 자, 크리밍 현상. 이건 시험 2차례 나왔네요. 그죠? 크리밍은 알짜를 뽑는 것입니다. 선발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실적을 내기 위해서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를 선호하는 거예요. 비협조적이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는 배척한다. 자, 서비스 조직들이 접근성 메커니즘을 조정해가지고 보다 유순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를 선발하고 비협조적인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이언트를 배척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숙인 관련 그 기관에서 기관 평가에서 이 입소된 그러니까 그 노숙인의 이 자활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숙인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자활 의지가 있고 좀 그래도 학력도 있고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고 그래서 이제 자립 자활할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를 뽑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크리밍 현상입니다. 실적주의와 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 평가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고 또는 이제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 아래 이제 역관주의하고 파킨슨 법칙은 그냥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관료제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과학적 관리론으로 가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테일러가 창시한 이론이죠. 네, 테일러리즘으로 부르기도 하죠. 미드벨 철강회사의 엔지니어였던 그가 산업 현장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에 새로 대두되고 있던 경영 및 생산의 기술들을 종합하여 만들었다. 이 과학적 관리론은요. 거기 최소의 노동과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 효과를 확보한다. 그 밑줄. 그게 뭐예요? 효율성이죠. 그죠? 자, 낭비 및 중복의 제거를 통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그래서 거기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조직이론은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히나 이제 그 효율성이 효율성. 그 3번 마지막 보니까 비용의 최소화, 낭비 요소 제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과학적 관리 방법의 4단계에서 이 4단계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내용이 중요한데 먼저 그 목표 달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관리자에게 부여되고 있다는 거. 이 기획과 실행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눴었죠? 여기는 정책과 행정의 분리는 기획과 실행의 분리, 그죠? 조직에서 기획과 실행의 분리를 전제한다. 기획은 관리자의 목, 그 다음에 실행은 직원, 즉 하급자의 목, 노동자의 몫입니다.
또 하나 이제 거기 과학적 분석이에요. 직무의 과학적 분석. 즉, 전 생산 공정을 최소 단위로 분해하여 각 요소별 동작의 형태, 순서, 소요 시간 등을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등에 의해서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OX 문장 보니까 상황이론에다가 시간과 동작 분석을 활용하여 표준 시간과 표준 동작을 정한다. 틀렸죠. 상황이론이 아니라 과학적 관리론. 자, 니은에 보니까 조직에서 사람들의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동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 노동은 집단적인 것 밑줄. 노동을 집단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인간관계 이론이에요. 그렇죠? 얘가 노동을 집단적인 걸로 봐요. 얘는 노동을 개인적인 걸로 보고. 그래서 이 테일러는 이 과학적 관리론에서 그 개인, 노동자 그 개인의, 작업자 그 개인의 동작과 시간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자,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죠? 그래서 개인들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동작에 초점을 두었다. 개인의 동작에 대한 소요 시간 연구. 그죠? 그래서 업무 시간과 동작의 체계적 분석. OX 문장,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한다. 그죠? 맞아요. 관리의 원칙, 과학적 직무 분석에 기초하여서 모든 직무는 분업의 원칙이 적용되고 엄격한 기획과 통제 관리 원칙이 수립되어 시행된다. 그래서 관리자와 직원과의 관계는 지시와 지도 감독의 주체와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보상이에요. 고전무형이잖아요. 고전무형은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킵니다. 참고로 아까 그 앞쪽에 있었을 텐데 고전무형 양가로 2번에 1번 개요의 그 내용에 보면 합리화법적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고전무형을 합리화법적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알았죠? 얘를 합리화법적 모델이라고 해요. 거기서 아까 합리적인 건 뭡니까? 목적 성취에 최적의 수단이 선택되는 것을 의미하고, 합법적이라는 말은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보편적이면서 객관적 규정에 근거한다는 거. 그죠? 객관적 규정에 근거한다는 거. 그러니까 합리합법적이라는 말은 여기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공공행정학파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틀린 문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시면서, 경제적 보상, 개별적으로 달성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여서 임금과 다른 경제적 보상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직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 OX 문장, 과학적 관리론, 경제적 보상을 통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맞죠? 경제적 보상 들어가면. 자, 특성 봐보세요. 작업의 효율은 노동의 분업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개개인의 동작에 대한 소요 시간을 표준화한다. 적정한 일에 분업을 확립한다. 그래서 과학 성과와 임금을 관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업을 달성한 사람은 아까 경제적 보상을,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그걸 받으려고 하겠죠. 과업을 달성한 정도에 따라 임금이 지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업을 달성한 사람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달성하지 못한 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권한과 책임성은 행정관리자에게만 주어진다. 자, 그다음에 과학적 업무 분석과 이윤 공유를 중요시 여깁니다. 결국은 이렇게 낭비 요소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효율성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 이윤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테일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의 원칙과 협동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12회 때 맞는 문장은 좀 나와줬는데.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양가루 4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조직을 폐쇄 체계로 본다. 맞아요. 지금 이거 다 지금 폐쇄 체계로 공부하잖아요. 지금 우리. 그죠?
요거 다 지금 폐쇄체계론이란 말이야. 폐쇄체계론. 예. 알았죠? 그리고 폐쇄체계론 내에서 얘가 X이론이고 얘가 Y이론이고 이게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 막 자꾸. 얘가 고전무형이 폐쇄체계론, 인간관계론, 개방체계론 이렇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게 아니라 얘가 X이론, 얘가 Y이론이고 얘들은 모두 다 폐쇄체계론이고. 아셨죠?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행정관리자에게만 조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엘리트주의적 과학적 관리로는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행정과는 맞지 않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 그와 관련된 문장이 맞게 나왔고요. 한 개점. 자, 그 다음에 그 행정관리론으로 가겠습니다. 행정관리론은 공공행정학파라고도 하는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작업 현장으로부터 과업을 분석하는 아래로부터의 연구라고 한다면 행정관리론은 위로부터 연구하여 조직의 최적 방법을 설계하는 과정을 추구한다. 행정관리 누가 합니까? 관리자가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행동 규범인 거예요. 대표적인 학자가 거기 2번에 보면 귤릭이나 어육이나 이게 앙리 파이올인데 페이올 등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귤릭이 제시한 그 포스트 커브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귤릭이 제시한 7가지 행정의 기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각각의 행정의 기능의 내용을 박스에다 집어넣어 놓고 이거 행정 기능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시험에서는 자 21회 때 나왔던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아예 이제 이 7가지가 아닌 8가지 행정 기능에 대한 그 설명을 물어봤어요. 조합해 오제산다를 조합해서. 그래서 거기 기획도 나왔죠. 그러니까 기출표기 다 해놨어요. 기획.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즉 목표 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 및 활동,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 결정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기획이고 그 다음에 기획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계획을 세워 나가는 활동이 되거든요. 기획의 결과가 플래닝의 결과가 플랜이다. 그죠? 그래서 거기 기획의 개념, 목표의 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 및 활동,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작업의 할당이 조정되는 과정. 기관의 구조는 정관 규정, 운영 지침으로 기술되며 공식적 조직의 설정을 필요로 한다. 자, 거기 인사인데요. 이게 스태핑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냥 한글로 스태핑. 그렇죠? 인사죠, 당연히. 근데 여기 그 스태핑은 직원의 채용과 해고, 직원의 훈련, 우호적인 근무 조건의 유지 등이 포함되는 활동. 자, 지시. 기관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 책임자의 관리 감독의 과정을 지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 조직 활동에서 구성원들을 상호 연관 짓는 중요한 기능이다. 이게 지금 6회 때, 7회 때 2번 나왔었어요, 얘가. 이제 박스에다 집어넣고 이거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해서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 아까 그 기획, 조직이죠. 조직이 그게 이제 16회 때 나왔고. 한 문제로 이렇게 박스에 집어넣을 건데 그 설명을 집어넣고 이게 뭐냐. 근데 이제 21회 때는 그 기획과 조직과 인사, 그 다음에 거기 보고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가가 지역사회 행정가, 행정기관, 이사회 등의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주는 과정. 이게 이제 보고고요. 재정은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거, 재정 행정가는 회계 규정에 따라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포스트 커브의 마지막에요. 2를 붙여요.
자, 이는 평가입니다. 그 버나드가 균리기 제시한 포스트 커브에 평가를 추가해 가지고, 그죠? 이벨리에이팅 그 평가를 추가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포스트 커브의 마지막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평가가 같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21회 때. 그래서 그 평가는 뭐냐? 설정된 기관 목표에 따른 활동의 전반적 결과를 사정하는 과정이다. 서비스 효과성 평가와 효율성 평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과정에서 거기 기획, 그 다음에 조직화, 과업 촉진, 뭐 과업 평가 완료, 뭐 이게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 공공행정학파는 또는 행정관리로는 얘는 행정의 기능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균리기 제시한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행정의 기능으로 이렇게 해서 이 8가지 기능까지 이렇게 버나드가 추가시킨 이 평가까지 해가지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돼요, 얘는. 그렇죠? 주로는 이제 이 과학 관료제하고 과학적 관리론이 잘 나오고요. 무조건 나와요, 얘들 중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 인간관계 이론으로 가게 되면은요. 인간관계 이론은 인간을 기계시하고 능률 향상만을 위주로 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이론이다. 자, 메이오 교수 그 동료들에 의해서 이 호손 공장에서 호손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 이 인간관계론의 이 메이오 교수 동료들이 했던 건 뭐냐면은 그 물리적 환경, 물리적 공장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주면 그러면 조직 구성원들의 이 생산성이 작업자들의 생산성이 증가될 것인가 이걸 연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줬더니 생산성이 증가돼. 실제. 그렇죠? 이렇게 증가되는데 어느 선까지 증가되더니 거꾸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되는 겁니다. 얘가 왜 떨어지지 다시? 이걸 봤더니 이 근로자들이 담합한 거예요. 담합. 이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은 노동은 집단적인 것이다. 그래서 아까 노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은 집단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동은 개인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뭐였죠? 과학적 권리로. 그래서 테일러가 개인의 동작과 시간을 연구했다고 했어요. 과학적 관리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노동은 집단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인간관계론. 그렇죠? 여기서 담합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 담합이 우리가 조사론에서 제가 호손효과 관찰해서 공부할 때 호손효과 설명했었거든요. 이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 호손효과. 피관찰자가 관찰을 당하는 피관찰자 자신들이 연구 대상인 것을 인식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사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 호손효과. 그죠? 자, 이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 물리적 환경을 바꿔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다. 적당히 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호손 실험 나와 있고 이걸 통해서 생산과 관리에서 인간적 요소와 감정의 중요성, 즉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욕구와 구성원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욕구, 즉 집단의 지지, 교우관계, 집단의 승인. 이때의 집단은 비공식 집단을 얘기합니다. 조직 내에 있는 이 비공식 집단의 지지, 그 다음에 교우관계나 집단의 승인 또는 인정
또는 거기 자아 실현의 욕구 등이 이 인간의 사회 심적 욕구 충족의 욕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뭐 만족이라고 했는데 이 인간의 사회 심적 욕구, 욕구의 충족, 알았죠? 욕구의 충족. 이게 바로 중요하다, 생산성에. 그 OX 문장 봐보세요. 과학적 관리 이론 해서 호송 공장에서의 실험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다. 아니죠? 인간관계 이론에서 그런 거죠. 그죠? 자,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에 주목했다는 거. 근데 이때 인간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인간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맥그리거의 이제 Y론에 해당되거든요. Y론에서의 인간관. 이따가 볼 거니까 자율성을 중시 여겨요. 여기서는. 강조합니다. 근로자의 작업 능률과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환경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리적 환경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 내 동료 또는 윗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좌우된다. 그래서 거기 OX 문장 생산성은 근로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틀렸죠? 환경이 아니죠. 왜? 얘는 폐쇄체계 이론이에요. 환경 중시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2번. 조직에는 비공식 집단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조직 내에 이 비공식 집단은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자, 3번에 근로자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의 일원으로 행동한다. 그죠? 자, 그 OX 문장. 근로자는 집단 구성원이 아닌 개인으로서 행동하고 반응한다. 틀렸죠? 집단 구성원으로서 반응한다. 행동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비경제적인 요인인 사회 심리적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행동을 중시 여긴다. 그죠? 자, 조직의 리더는 하급자들의 직무 수행과 직무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리더는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에서는 그 아래 동그라미 2번에 니을에 제가 이제 굵게 해놨는데 조직을 폐쇄적이고 변동하지 않은 실태로 인식한다는 왜? 폐쇄체계 이론이니까요. 그래서 생태학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면 틀려요. 생태학 이론은 환경을 중시 여기는 거거든요. 아셨죠? 자, 그다음 맥그리거의 XY 이론인데 인간관계 이론은 거기 1960년대 조직 인간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되는데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제시되었다. 맥그리거는 그의 책에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인간관 모형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행위에 관해서 각기 상이한 가정을 바탕으로 X이론과 Y이론을 제시해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자, 이 X이론은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요. 그죠? 긍정적으로. 근데 X이론은 부정적으로 봐요. 인간에 대해서 가정이 부정적이다. 근데 Y이론은 인간에 대한 가정이 긍정적이다. 그죠? 여기가 이제 부정적, 인간에 대해서. 여기 Y로는 긍정적. 자, 맥그리거의 이제 XY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이 일하기 좋아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X로는 X니까 아니다. Y로는 Yes이기 때문에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X이론은 보게 되면 인간은 근로자들은 일하기 싫어한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니까 지시와 통제는 필수적이죠. 그죠? 직원은 근본적으로 일을 싫어하고 이기적이며 변화에 저항적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엄격한 지시와 통제가 있어야 조직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인간은 천성적으로 게으르다. 따라서 통제와 지시, 보상과 처벌은 필수 불가결하다. 통제와 지시. 그리고 말 잘 들으면 보상해주고 말 안 들으면 처벌하는. 자, 사람은 지시받기 좋아하고 야망이 적고 책임지기를 싫어하며 변화에 대해 저항적이다. 근로자는. 이렇게. 자, 인간은 이기적이고 조직 전체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
자, OX 문장 X1원 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감독, 보상과 처벌, 지시 등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 X1원 맞죠? 자, Y1론은 인간관계론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2번 적극적이고 긍정적 인간관이다. 사람은 본래 일하기 좋아하는 존재. 따라서 아까 지시와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그죠? 얘는 지시와 통제가 필수적이고 보상과 처벌이라고 했어요. 그죠? 처벌. 근데 여기는 이제 자기 지시예요. 자기 지시. 자기 지시와 자기 통제예요. 자기 지시와 자기 통제. 알죠? 여기는 조직의 목표가 주어지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한다. 자기 통제와 자기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의 욕구, 그죠?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의 욕구. 됐죠? 요거. 네. 목표가 주어지면 스스로 자기 통제와 자기 지시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아까 이 관리자가 이제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가 보상도 주고 처벌도 하는 거죠. 지시에 잘 따르면 보상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제 스스로 자기 지시 내리고 자기 통제할 수 있다. 그럼 보상은 뭐냐?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또는 뭐 일을 하더라도 그걸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너스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배워야 하는데, 경험을 해야 하는데, 그 직장이라는 게 결국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배우는데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받는다. 덤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는데, 네. 자, 이게 이제 Y론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인간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간관계. 그죠? 인간은 본래 일하기 좋아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다시. 제일 아래 보니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고, 자기만족, 자기 실현의 욕구가 중요한 보상이 되고, 사람은 책임을 받아들이고 책임성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자, 그리고 개인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죠? 이 이론에 근거하면. 조직의 효과와 생산성은 구성원들이 잘 실현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과정이 마련될 때 극대화될 수 있고. 자, 그래서 거기 아래 이제 표를 보면 맥그리거 XY론에서요. 그 동기부여 이론과 이게 또 관련되어 있거든요. 우리 뒤에 이제 동기부여 이론을 그 인적 자원 관리에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동기부여 이론을 공부할 테지만 그 중에 맥그리거의 XY 이론도 동기부여 이론으로 우리가 또 다루게 됩니다. 결국 이 내용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거기 X 이론은 저차원적인 욕구를 충족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행정론에서 저차원적인 욕구, 고차원적인 욕구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매슬로우의 욕구에서 여기 이제 생리적 욕구, 그다음 뭐예요? 안전의 욕구, 그다음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즉 사랑의 사회적 욕구, 그죠?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또는 사회적 욕구. 그다음에 자존감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두 개가 고차원적인 욕구예요. 아래 세 개가 저차원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아래가 X고 위가 Y예요.
알았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 아래에 린드스테드의 Z 이론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15회 때 한 번 나왔어요. 이렇게 진 이론 해가지고 인간은 통제와 강제 대상이다. 이것은 X 이론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X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우리가 마징가 Z 만화 영화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마징가 Z. 그러니까 이 Z 이론은 마징가 Z 생각해서 과학자, 로봇이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이 동그라미 2번 보면, 이 이론은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과학자나 학자에 관한 관리 이론이에요. 이 과학자나 학자는 이들은 자유방임적이고 고도로 자율적이고, 관리자는 오로지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분위기만 조성할 뿐 인위적인 동기부여는 가능한 억제하는 것.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뭐 W 이론은 뭐 그 굳이 볼 필요 없겠고요. 나온 적이 없어서. 그 다음 이제 개방체계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폐쇄체계 이론을 먼저 봤고요. 이어서 이제 개방체계 이론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개방체계 이론을 보겠습니다. 개방체계 이론은 우선 환경을 이제 여기는 다루겠죠. 그죠? 참고로 다시 한번 이 폐쇄체계냐 개방체계냐는 폐쇄체계 이론을 그냥 잡아버리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 빼면 나머지는 다 개방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상황이론부터 보면, 상황이론에서는 조직화의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 없다. 조직화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폐쇄체계로는 이상적인 조직 구조가 존재한다고 봤잖아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다 적합한 거예요. 그러한 조직 구조는. 폐쇄체계 이론에서는. 하지만 이제 개방체계로는 자, 조직화, 즉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상황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 조직 양식이나 리더십, 의사결정 스타일 등에 있어서 상황적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자, 효과적인 조직의 투기에서는 조직 구조는 조직의 기술이나 환경이나 조직 크기와 같은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조직의 기술, 환경, 조직의 크기. 그게 뭐예요? 조직의 상황이에요. 그잖아요. 거기 보면 조직의 기술, 환경, 조직의 크기와 같은 상황. 그죠? 그러니까 걔들이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 적합한 조직이어야지 좋은 조직 구조인 거죠. 알았죠? 자, 효과적인 조직은 다양할 수 있다. 그 조직의 특성과 환경과의 적합성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OX 문장 보면 상황이론 문제였는데,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우리가 경직된 규칙과 구조하면 이제 관료제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 그러한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인 상황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상황에 맞는 조직 구조여야 하니까. 자, 그래서 나번에 조직을 구조하는 최선의 길은 조직 환경에 의거한다는 인식으로 조직의 업무 환경과 기술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업무 환경, 기술 환경. 자, 오른쪽에서 보겠는데요. 어쨌든 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거기 OX 문장 보면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최선의 조직 관리 이론은 없다. 맞는 거죠? 자, 조직을 개방체계로 이해하고 조직은 환경과의 교작용 또는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지되는 체계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이 직접적인 환경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조직을 폐쇄체계로 보면 조직 내부 상황에 초점을 둔다. 틀렸죠? 상황이론은 폐쇄체계 이론이 아니니까.
개방체계론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고전무형과 인간관계 이론에서 제시되는 근본적인 전제를 부정하고 조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직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전제합니다. 환경으로부터의 요구되는 조직 내 구조 변화의 형태를 결정, 그리고 조직 기술의 속성에 따라 부서의 구조가 또 결정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개요에서 지금 봤던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자, 조직의 상황이에요. 상황.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예요. 이게 조직 구조예요. 조직 구조. 알았죠? 이건 이제 조직 상황이고, 조직의 상황이고, 이 조직의 상황이 있고 조직 구조가 있습니다. 조직의 상황에 아까 환경,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크기라고 했죠. 조직의 규모인데, 여기에 이 환경이 바로 업무 환경이에요. 얘가. 그 다음에 기술 환경. 기술은 기술 환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것과 조직 구조. 이게 조직 상황이고요. 조직 구조는 조직 구조를 직권화해야 할지, 분권화해야 할지, 또는 조정할지, 또는 통제할지 등, 그죠? 공식화해야 할지, 공식화와 비공식화, 이것도 이제 들어가는데, 해야 할지. 요거는, 조직 구조는 이 조직의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요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요,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결국은 요걸 떠올려요. 요렇게. 화살표가 요렇게 가는 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조직 구조는 결국은 업무 환경과 기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는 있지만, 지금 업무 환경과 기술 환경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은 누구예요? 상황 이론이에요. 아셨죠?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 개념에 보면, 기본 개념에 상황은 이제 조직의 환경과 기술, 즉 업무 환경과 기술과 즉 기술 환경, 그다음에 조직의 규모, 크기이고요. 자, 그래서 그 제일 아래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상황 이론의 유용성, 상황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과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경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 만약에 상황 이론을 활용할 경우에. 그래서 상황 이론을 활용할 경우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변수를 고려한다. 즉 환경을 고려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 구조주의 이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안 나왔어요. 22년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만 이게 2010년에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셨죠? 체제 이론, 체계 시스템, 체계 또는 체제 이론. 자, 그러면 그 개요를 보면 조직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 체계로 구성된 복합체이다. 자, 우리가 체계 이론에서 공부할 때 체계론, 체계는 뭐였죠? 정의를 내릴 때 체계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전체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체계란 상호의존적인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그 전체, 그게 바로 체계예요. 결국은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위 체계예요. 알았죠? 그래서 조직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 체계로 구성된 복합체이다. 조직 체계는 개방 체계로서의 항상 환경 속에서 자체의 생존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 상호 의존적인 다양한 하위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근데 조직도 이제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의 하위 체계는 5가지 하위 체계가 있는데, 생산 하위 체계, 유지 하위 체계, 경계 하위 체계, 적응 하위 체계, 그리고 관리 하위 체계로 구성되고요. 이 관리 하위 체계가 다른 하위 체계들을 조정한다. 그리고 체계로는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한다는 거. 거기 이제 관료제 이론이, 과학적 관리 이론이 조직을 하나의 기계로 인식하고 인간관계 이론이 가족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체계 이론은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체계 5가지 하위 체계를 보게 되면 먼저 생산 하위 체계는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서 생산하는 체계는 뭡니까? 생산하는 하위 체계. 사회복지 조직에서 생산하는 하위 체계는 우리의 생산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는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모든 조직은 생산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며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그 디귿에 보면 사회복지 조직에서 생산하위 체계의 기능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생산하위 체계예요. 생산하위 체계가 하는 기능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거. 아셨죠? 일단 그거 알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하위 체계 갈게요. 그냥 바로 유지하위 체계는 나머지 보지 마세요. 제가 보는 것만 보세요. 제가 보는 것만. 알았죠? 여기. 자, 유지하위 체계는 주요 목적 봐보세요. 조직의 현재 상태대로 조직의 계속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조직의 계속성 확보네요. 유지하위 체계가 유지시키는 거니까 조직을 안정 상태로 유지하는 거. 즉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거. 자,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이 유지하위 체계에서의 이러니까 유지하위 조직의 영속성,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보면 업무 절차를 공식화하고 표준화하고 그리고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그리고 새로운 구성원을 사이화하고 교육하고 직원을 선발하고 훈련하는 건 다 조직의 유지와 관련되어 있죠. 그죠? 조직의 유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유지하위 체계는 개개 직원들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에 통합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유지하위 체계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계하위 체계 가볼게요. 경계하위 체계는 결국 조직의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조직 밖 외부 환경과 적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본 목적, 조직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거. 결국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사회복지 조직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외부 환경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 필요가 있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이제 조직 밖의 그 환경과 그 경계에 있는 이 경계하위 체계는 2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생산 지지 체계고 하나는 제도적 지지 체계입니다. 조직이 뭔가를 생산해낼 때 조직 내부적으로만 생산하지 않고요. 외부와의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서 생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산을 경계하위 체계에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산 지지 체계죠. 경계하위 체계 중에서도. 즉 서비스 전달에 후원과 지지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에 관심이 있으며 기본적인 기능은 외부의 다른 조직과의 교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제도적 지지 체계는 조직 외부의 지역사회로부터 지지와 정통성을 확보하게끔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의 관계예요. 얘가 지금 경계하위 체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거기 제도적 지지 체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사회와 홍보예요. 이사회와 홍보. 이사회는 지역사회의 그 인사들을 이사회의 임원으로 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 조직의 정당성을 가져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제도적 지지 체계의 대표적인 게 이사회와 홍보다. 우리 조직의 존립의 정당성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승인 또는 재가를 이끌어내는 합법성을 이끌어내는 적응하위 체계는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보니까 연구와 계획을 강조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연구와 계획에 관련되어 있으며 조직의 지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자, 가번에 변화하는 환경 요구에 반응해서 조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관리층에 적절한 건의를 하며 이를 위한 기본적 도구가 바로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이다. 결국 우리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연구조사.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연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와 지금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 관리하위 체계는 4가지 하위 체계를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리하위 체계에서의 기능은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고 거기 이제 타협과 심의를 통해 하위 체계들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외적 조정. 자원을 증진시키고 필요할 경우에 조직 재구조를 위한 외부 환경과 조화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 해소, 조정, 외적 조정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관리 하위 체계이다. 그래서 그 관리할 체계에서의 주요 목적, 자, 사회복지 조직의 주요 목적인 클라이언트의 복지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바로 각각의 이제 하위 체계가 클라이언트의 복지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 관리하위 체계의 책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직 환경 이론인데 이 지금 개방 체계 이론에서 제가 지금 첫 번째 다룬 게 상황 이론이죠. 두 번째가 체계 이론을 지금 본 거예요. 구조주의 이론은 안 나오니까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직환경 이론입니다. 조직환경 이론에서 목차는 4가지로 되어 있지만 첫 번째 정치경제 이론이 곧 자원의존 이론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3가지 이론을 보게 되는 건데 먼저 정치경제 이론 보겠습니다. 정치경제 이론은 이 간단해요. 제목에 나와 있어요. 이론 제목에.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2가지 자원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정치적 자원, 또 하나가 경제적 자원이에요. 정치경제론. 권력의 상호작용, 권력 행사자들이 성취하려는 목적 및 생산적 교환관계에 관한 연구다.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조직 내부 역학관계에 미치는 영향들에 초점을 둔 이론. 그래서 경제적 자원과 권력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죠? 권력 간의 상호작용. 자, 그러면 주요 내용 보시면 다시 한번.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2가지 기본적 자원이 뭐죠? 하나는 정치적 자원, 또 하나는 경제적 자원인데 정치적 자원이 바로 합법성과 권력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은 생산과 서비스에 요구되는 자원인데 거기 재원, 물적 자원, 클라이언트, 인력 이게 바로 경제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생존을 위해 환경으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환경으로부터. 합법성은 이제 거기 정책 자원과 관련된 것이죠. 결국은. 그럼 이런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수 불가결한 2가지 자원,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누구로부터 얻느냐? 과업 환경이에요. 과업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과업 환경, 조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대개 지역사회 내 다른 조직과 클라이언트 집단을 포함한다. 자, 조직의 환경은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나뉘어요. 그냥 목차만 잠깐 보고 오면 우리 이제 행정론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환경과 제일 아래 과업 환경이에요. 일반 환경은 거기 양가로 2번 보니까 경제, 인구사회학적, 문화적, 정치법적, 그다음에 기술적 조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거시적인 사회 환경을 얘기합니다. 거기 일반 환경이 의미에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한 사회의 인구사회학적인 변동, 정치 법적 조건, 문화적 조건, 경제적 조건, 테크놀로지의 수준 등과 같은 거시적 사회 환경을 일반 환경이라고 하고요. 과업 환경은 제일 아래 업무 환경 또는 과업 환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얘는 이제 그 사회복지 조직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환경들을 얘기해요. 이런 업무 환경 또는 과업 환경에는 우리한테 돈 주는 제공자, 우리한테 재정자원 제공자는 누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얘 보니까 정부, 그 다음에 후원자, 유류 이용자, 법인, 그죠? 우리한테 돈 주죠. 자, 그다음에 합법성과 권위 제공자,
우리한테 합법성과 권위를 제공해 주는 것은 그 기업 마지막에 보면 정부, 전문직 협회, 의회, 운영 법인,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합법성과 권위를 제공해 줘 우리한테. 클라이언트 제공자는 우리한테 클라이언트를 보내주는 곳들이에요.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우리 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다른 전문 기관들을 얘기하거든요. 어떻든 이제 여기서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니까 다만 생각해 보세요. 과업 환경 요소에 재정 자원 제공자가 아까 정치 경제 이론에서 무슨 자원이 이게? 경제적 자원이죠. 합법성과 권위 제공자는 거기는 정치적 자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원은 어디로부터 얻는다? 과업 환경으로부터. 과업 환경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 경제 이론에서 얘기하는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두 가지 자원, 이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지금 어디로부터 얻고 있어요? 과업 환경으로부터 얻고 있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 디귿에 보면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은 정치, 경제적으로 환경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정치, 경제 이론은 일명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도 한다. 얘를. 알았죠? 서비스 전달 측의 업무 환경을 강조한다면 맞는 것이고 동그라미 3번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 내부,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그들의 가치관을 조직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경쟁하는 장이다. 그래서 조직의 내 외부 환경의 역학관계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이해 집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조직의 내부 및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 그래서 이제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 조직의 현실을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정치 경제 이론을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 자원 의존 이론으로만 시험에 나오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특히나 자, 기본 전제 보면 조직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직 스스로 내부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 즉 창출할 수 없다. 그래서 환경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직은 내부적으로 자원을 창출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자원 의존 이론에서. 알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과업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완충 전략과 이제 연계 전략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정치 경제 이론 이게 3회 9회 때는 이렇게 나와요. 자원 의존 이론으로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정치 경제 이론이 곧 자원 의존 이론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조직군 생태학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 것이 제도 이론이에요. 근데 거기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조직을 개방체계로 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전제하고 있지만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라는 환경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잖아요. 조직군. 군자가 이제 무리군이니까 개별 조직이 아니라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개별 조직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면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조직들은 유사한 조직 구조와 특성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지만 결국 어떤 조직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데 비해서 또 다른 조직은 변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을 보이기 마련이다. 자, 결국은 이러한 현상은 조직 간의 조직군 생태학적 역동성과 조직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주기성에 의해 나타나는데 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적응적인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조직은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거 적자 생존이죠. 이렇게 되면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예 나와 있는데 그 우리나라 거의 사회복지 조직의 유용성에 우리가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된 건 1980년대입니다. 재가복지라고 하는 건 생활시설보다는 이제 이용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 중심이었지만 80년대 이후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재가복지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이용시설이 급격히 양상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적인 기존의 생활시설은 조직의 영역을 이용시설로 변형시키거나 확대하며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변하는 환경에 적응한 것이죠. 자, 제도 이론 봐보세요. 자, 이 조직군 생태 이론은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조직은 도태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변하는 환경이라고 할 때 그 환경이 막연해요. 어떤 환경? 근데 이제 여기 제도 이론은
또는 신제도 이론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 이론, 신제도 이론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얘는 이제 거품 조직에 대한 환경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개방체계적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상황 이론이나 정치 경제 이론보다 거시적 제도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황 이론은 직접적 환경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업무 환경이나 이제 기술 환경 이제 했지만 제도 이론은 이제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상황 이론과 제도 이론의 다른 점이다. 환경 요소에 이제 초점을 뒀는데 얘는 이제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하나는 조직군 생태계 이론이 환경을 막연하게 다뤘는데 여기서는 조직 그 자체의 규범과 조직을 둘러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결집체인 제도적 환경이 조직의 특성과 행태를 좌우한다. 제도적 환경. 제도적 환경. 거시적인. 조직의 제도적 외부 환경이나 내부 구성원들이 채택하고 있는 신념 체계 같은 것들을 사회복지 조직의 행태를 설명하는데 치명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결국은 여기는요, 이거예요, 결국. 아까 조직군 생태 이론은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변화하는 제도적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된다. 이 환경을 제도적 환경으로 구체화시킨 거예요. 알았죠? 제도적 환경으로 구체화시켰다. 이 제도적 환경이 결국 거기 나오는 법적 규범이나 뭐 가치체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요 내용 보면 제도적 환경이 뭐냐 도대체 사회적 여론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 시각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인정된 지식 사회적 지위 또는 법률과 법원의 판결 이게 제도적 환경이에요. 이 특정 조직의 구조나 성격을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주요 제도적 환경으로는 정부의 법과 정책, 전문직 그리고 여론을 들 수 있다. 조직 구조가 기술이 아니라 자 조직 구조가 기술이 영향을 준다라고 본 것은 상황이론. 그죠? 이게 상황이론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도적 규칙, 제도적 환경 규칙이 결정된다. 자, 동그라미 2번. 특정 조직의 제도화된 규칙은 동일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의 네트워크나 개별 조직들의 성공적인 실천 사례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을 모범 사례에 대한 모방과 전이 행동으로 설명한다고. 거기 중요한 문장인데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을 모범 사례에 대한 모방과 전이 행동으로 설명한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떻든 이제 거기 그 주축이 돼서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만들었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1년간 무료 공방을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지금 폐쇄가 됐어요. 참 너무 좀 안타까운 이유로. 근데 올해부터 이제 폐지가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웠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길래 제가 제가 아는 분한테 잘 하고 있는 그쪽에 가서 그 단체에 거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르치려고 좀 이렇게 보고 배우라고 같이 갔었어요. 가가지고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좀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서 설명도 해주시고 여기 참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이렇게 아이들 생활 물론 이제 지침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내부적인 뭐 이런 아이들의 이런 규칙, 생활 규칙이나 또는 프로그램의 이런 내용에서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좋았고 이거는 좀 어떻게 운영하면 더 좋겠고 라고 하는 이런 조언들을 많이 받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곳들에 가서 그걸 모방하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런 규칙들을 그대로 또 적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동형화 현상이 보이겠죠. 그죠? 모범 사례에 대한 모방과 전이 행동. 그죠? 그런 규칙에 대해서.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이제 제도 이론, 신제도 이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3번에
조직이 환경에 요구하거나 스스로 만든 제도화된 규칙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이유는 조직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 기제에 주목하고 있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조직군 생태학 이론도 변화하는 조직의 환경에 적응하면 살아남고 생존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근데 여기는 제도적 환경에 적응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변화하는 제도적 환경. 생존을 위한 적응 기제를 주목한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번에 조직에서 이와 같은 제도적 규칙을 받아들여지는 과정과 방법은 세 가지다. 정부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강제로 받아들여지는 규칙이 있고요. 성공적인 조직의 관행과 절차를 모방하여 규칙을 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수 복지 기관에 조직 체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거. 그죠? 이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문직의 규범으로 자연스럽게 그 절차를 수용하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개방체계론 봤고요. 이제 현대 조직이론입니다. 현대 조직이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총체적 품질 관리예요. 먼저 MBO는 목표 관리이죠. 목적과 목표의 설정에 업무자들을 참여시키므로 단기적 목표를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설정,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활동의 결과를 평가 피드백하는 관리체계이다. MBO는 균합적 과정으로 목적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조직 구성원들 개인별 목표를 취합한 후 부서의 구성원들은 여기에 어떤 공통된 목적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이 개발될 수 있는지를 집합적으로 찾아낸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 그 목표 설정을 누가 하느냐? 참여한다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들이. 아셨죠? 자, 이게 이제 MBO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또, 그러니까 관리자가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우리 목표 설정 이론이 있어요. 동기부여 이론에서 공부할 겁니다. 근데 거기는 관리자가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건데 여기는 조직 구성원들이 같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균합적 과정으로 목적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균합법이 뭐예요? 관찰, 유형 발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목표를 취합한 후 공통된 목표를 찾아내는 거. 그죠? 이렇게. 자, 그다음 총체적 품질 관리 이걸 봐야 하는데 참고로 MBO 목표 관리는 기획기법에서도 이게 나오고요. 기획기법에서 MBO가 쓰입니다. 기획기법으로도. 3회 11회 때 2번 나온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지금 조직이론에서. 그 다음에 총체적 품질 관리는 자 거기 TQM인데 얘는 원래 SQC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TQC로 오고 TQM이 된 거예요. 알았죠? 이 S가 이제 통계적을 의미하는데 통계적 품질 관리였어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저기 이 컨트롤인데 여기서는 이게 매니지먼트로 이제 그 TQC에서 이제 TQM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하죠. 보통 이제 여기 이 컨트롤이니까 총체적 품질 관리 해놓고 여기를 총체적 품질 경영 M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참고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통계적 품질 관리, 이 통계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욕구 조사하고 그 통계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 알았죠? 여기서. 알았죠? 요걸 알고 있으라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총체적이 무슨 의미냐. 토탈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의 최상층부터 최하층까지의 모든 참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조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모든 단계예요. 투입과 산출에 관한 전반적 관계,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예요.
자, 품질은 양질의 서비스를. 그 다음 이제 인간 중심적 관리 접근이다. 자, 철학적 기반, TQM의 철학적 기반은 품질은 고객이 결정된다는 거. 조직 구성원이 결정한다. 조직 구성원과 조직의 장이 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고객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인간 유지의 경영 시스템을 지향한다. 그죠? TQM의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 기법으로 부상한 배경은 거기 이제 예산 지원, 차등 지원, 고객 유지, 이용자 중심, 고객 만족 경영 시대, 사회복지 분야의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문제 부각 등이 배경이 되었던 겁니다. 전문직주의의 강화로 인해 확산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TQM의 특징을 보면, 자, 조직의 이게 지금 중요하니까 이거 지금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지금 알았죠? 기출 표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뿐만 10, 13, 14, 8 뺀다 하더라도 13, 14, 15, 16, 18, 17 안 나오고 18, 19, 20, 21, 22 이게 한 문제로 주로 나왔었고요. 그간에 근데 한 줄로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 그 특징에 조직의 리더의 강력한 의지로 주도되고 자, 의사결정 과정에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권력의 분배가 필수적이고 고객 중심의 관리이고 소비자의 관점과 의견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소비자 설문조사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죠? 여기 아까 이제 SQC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기관 활동에 대한 문제점 발견과 이를 수정하는 연속적인 노력, 지속적인 학습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그 TQM의 6가지 기본 요소에 그 사람 이름 중요하지 않고요. 마틴 그 아래 이제 스위스가 나와 있는데 그냥 이 내용 자체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품질 조직의 일차적인 목적이고 다시 한번 고객 만족 중시, 그죠? 그 다음에 그 변이해 보니까 가변성을 예방하는 것이 고품질 생산의 핵심입니다. 일관성 있게 서비스가 제공돼줘야죠, 그죠? 자, 근데 지속적인 개선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지속적인 현상 유지라고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최고 관리층의 절대적 관심이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그 아래도 이번에 보니까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다. 자, 여기는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꼼꼼히 다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보고 있지만 꼼꼼히 다 보세요. 서비스의 변이 과정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게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아까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고품질의 서비스는 개인 노력이 아니라 조직의 다양한 직원의 협력적 활동의 결과이다. 즉 팀 노력이 중요해요. 개별 업무자의 노력이 아니라 그래야겠죠. 그래야지 그 개별 업무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 품질은 유지가 되게 되니까 팀으로 부터 도출된다면 그래서 거기 집단적인 노력을 강조한다가 맞는 거예요. 구성원들의 각 부서는 경쟁체계라고 하면 안 되고 집단의 노력보다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보다 집단의 노력이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고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질적 개선은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체 조직의 사명감이 투철해야 한다. 품질은 관리직을 포함한 전체 조직의 헌신을 요구한다. 자, 그리고 그 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표에서 지금 문제가 나와주고 있는데 전통적 관리 원칙과 TQM의 원칙 비교해서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거기 전통적인 관리 원칙은 조직은 경쟁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조직 관리자 전문가이다.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둔다. 그죠? 거기 의사결정은 감각에 기반한다. 구성원을 훈련시키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고 비용이 든다는 인식이다. 그죠? 그 다음에 조직 내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상이하다식이다. 근데 TQM을 보니까 질은 조직의 1차적 목표이고 서비스의 질이 품질의 결정은 고객이 하고 있고 지속적인 개선. 그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자료 분석, 감각이 아니라 자료 분석에 기반하는 것이고 구성원의 훈련은 아까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필수적이고 투자라고 하는 인식. 의사소통은 아까 상이하다식이었지만 여기는 상향, 하향, 그리고 양방향 다. 자, UX 문장 보면 의사결정은 자료 분석에 기반한다. 맞죠? 통계적 자료의 활용을 강조한다. 맞죠? 자료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맞죠? 전문가의 직관을 기반으로 한다. 틀렸죠?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을 강조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조직 이론은 아까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는 것도 TQM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 학습 조직 이론이라고 하면 사회복지 조직과 인력을 인파워 시켜서 클라이언트 집단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자,
자, 조직 구성원들에게 학습을 용이하게 만들고 스스로 변화해 나가는 조직, 즉 공부하는 조직이 돼요. 인퍼먼트 모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자, 조직 구조적인 변화보다 인적 자원의 변화를 중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 및 조직의 학습 공유를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그죠? 그래서 그 아래 그 뭐 피터 생게의 학습 조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아래 이제 학습 조직의 도입 방안, 실행 방안 나와 있는데, 양가로 3번에 보면 학습 조직화된 조직에서 인파워디는 주요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숙련, 또는 이제 우리 시험은 자기 숙련으로 나왔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조직 구성원이 진실로 원하는 성과를 창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사고 모형, 사고의 틀을 말하는 것으로 사고와 정신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조직 구성원이 상호 간의 대화, 성찰, 질문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 과정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거. 자, 비전, 즉 비전을 공유하는 거. 모든 조직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비전은 다시 조직 학습의 목표와 에너지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것. 팀 학습. 팀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학습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거. 체계적 사고 또는 시스템 사고. 우리 시험 시스템 사고로 나왔네요. 기출 표기 보니까, OX 문장 보니까 조직의 다양한 요소가 상호 관련을 맺고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요소 간의 마찰과 대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타협과 협력으로 전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 이게 20회 때 좀 자세하게 나왔었어요. 그 내용이. 학습 조직화된 조직에서 인파워되는 주요 영역이. 자, 그 다음에 기타 기법이 이게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뒤로 넘겨보세요. 나온 것만 보겠습니다. 그 벤치마킹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공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최고의 실제 사례를 찾아서 그것을 표적으로 자기 조직과 비교해서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OX 문장 맞는 문장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리스트럭처링이 나왔어요. 구조 조정. 기존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 개혁 작업이다. 그래서 거기 중복 사업을 통합하여 조직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 2번에 보면 통폐합 또는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얘가. 그죠? 그 다음 리엔지니어링, 업무 재구축인데, 이것도 그거 보면 기업 체질의 구조의 근본적인 변형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업 활동을 다시 생각하여 조직 구조와 업무 방법을 혁신시키는 재설계 방법. 업무 시간을 간소하고 시켜 서비스 시간을 단축한다. 뭐 이렇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아웃소싱은 내부의 프로젝트나 활동을 외부 제3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계약을 통해 외부 전문가에게 조직 기능의 일부를 의뢰한다. 맞죠? 그다음에 성과 관리가 당시 이제 틀린 문장으로 나왔었어요. 이게 오지선다에서 이게 하나씩 나오면서 거기 벤치마킹부터 해가지고 아까 성과 관리까지 오지선다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성과 관리에 그 균형 성과표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 4대 주요 관점을 통한 균형적이고 혁신적인 성과 관리 기법인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공정한 직원 채용을 위해 만든 면접 평가표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 제가 강좌 수를 줄인 이유를 말씀드렸었죠. 이제 우리가 80강좌다 하면 그걸 어떻게든 딱딱 끝내가는 한 강좌 이렇게 끝내가는 이런 계기로 삼으면서 계속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